보시면 이메일의 커버레터 제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커버레터 제목 작성할 때는 여기 보면 이 타이틀 있죠. 이 잡의 타이틀. 잡 타이틀 공고 제목 언더바 지원자 땡땡땡 이름으로 작성하고 지원하는 회사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사실 하루에 수백 개 넘게를 받겠죠. 지원 메일을. 제목을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럼 바로 쓰레기통이에요. 김미영 팀장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스팸일 수 있기 때문에 다 걸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공고 타이틀이랑 지원자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줘야 이 공고에 지원하는 사람의 서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서류 첨부의 건 아니면 뭐 지원의 건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이 지원 공고 밑에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커버레터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엔 이제 이메일 어떻게 작성하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누구 차장님 인사 담당자님 어디 포지션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항상 서두에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대학생 친구들 강의하고 코칭하고 할 때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첨부 파일만 띡 보내고 제목도 없고 메일 내용도 없고 누구한테 보내는 메일인지 쓰고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커버레터처럼 쓰시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커버레터 샘플들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다 조합한 다음에 그 워딩들을 따다가 내 이력으로 좀 치환해서 바꾸고 챗GPT 한번 돌리면 바로 서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메일을 쓸 때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려면 한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어쨌든 한글로 번역을 해서 또 바꿔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한번 봐주세요. 마무리는 이제 정중하고 겸손한 뉘앙스로 감사를 표현하는 정중한 문장을 작성한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계나 글로벌 기업들은 모든 메일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with best regards나 아니면 뭐 그 문장들을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게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한국 베이스에서 오래 일했거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쓰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메일 내용 어떻게 적는지를 조금 커버레터 샘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커버레터 샘플을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되게 익숙할 거예요.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토익 시험 보거나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그 패세지가 있어요. 그 패세지 내용이 이 커버레터 샘플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이메일을 다 이렇게 작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버레터만 단순히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이메일의 그 작업 방식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로 생각하시고 이건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방금 전화 와서 지금 첨부 파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전화 끊고 바로 보낼 때도 그냥 첨부 파일만 띡 보내면 절대 안 되고 메일 내용 전체를 작성해서 보내셔야 된다는 걸 항상 상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안 지켜주시면 상대를 굉장히 무시하고 넌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 커버레터 구글에서 샘플 서칭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 학생이면 수업 관련 프로젝트나 소속되어 있던 조직에서 기여했던 부분 어필하는 식으로 작성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에세이에 작성했던 그 세 가지 내용들이나 혹은 이제 이거 말고도 주요 나의 이력들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지원자는 자신이 적합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는 지원 직무의 핵심 역량이나 경험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 커리어브릿지 이하영 채용 담당자님, 뭐 모모코리아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나서 저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이런 것들을 들었고 이제 또 1년간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뭐를 하고 어떻게 해왔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뭐 구경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첨부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지원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버레터를 쓰기 위해서 혹은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시고 이 앞뒤에 있는 건 거의 동일하게 쓰고요. 그래서 거의 복붙을 많이 하고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바꿉니다. 근데 복붙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 이전 메일에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이 가운데 내용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분량이 많거나 혹은 이거보다 분량이 적을 수도 있는데 분량이 너무 적으면 사실 어필이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본문에서 볼 수 있게 혹은 이제 담당자에 따라서 아예 본문 안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공고 마감일이 지나면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그 공고 마감일이 의미가 없어요. 외국계나 글로벌 기업의 채용 공고들은 공고 마감일 자체가 공고가 언제 올라와 있는지부터가 문제인데 그 언제 올라와 있는지를 알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온 공고라도 이게 오늘부터 채용이 이루어지는 건이 아니에요. 이미 그 3, 4주 전에
혹은 뭐 1, 2주 전에 면접자들을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수시 채용이 다 이런데 외국계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만 그런 건 아니고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 수시 채용을 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특성이고 수시 채용은 모든 경력직은 다 수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뭐 공채로 지원해서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직할 때는 어차피 이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면 보통은 이게 공유가 되잖아요. 이게 한 달 노티스가 법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한 달 동안 회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을 온보딩을 시켜서 인수인계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데 기간이 한 달인 거거든요. 이제 이 한 달 안에 기업은 굉장히 촉박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공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의 그 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같이 일하고 있던 계약직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먼저 기회를 사실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추천자가 추천을 누군가를 해줘서 그 추천 받은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되면 추천자한테 피를 지급하는, 우리 회사 채용에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마워 해서 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 500까지도 줘요. 추천 안 할 이유가 없죠. 본인들이 직원이어도 당연히 추천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 채용권도 많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튼 이렇기 때문에 공고 마감일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가 지금 지원한다고 해서 오늘 지원한 게 내가 스타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면접자가 있거나 혹은 이미 채용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좀 더 풀을 넓혀서 보겠다라는 의미로 열어놓은 걸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헤드헌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공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자들을 풀을 모집하기 위해 올려놓은 공고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10개, 20개를 지원한다고 10개, 20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일, 이틀, 3일 동안 예를 들어 지원했어요. 3일 동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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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를 지원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닫혀있고 이미 없는 공고고 이래서 15개가 아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10개 혹은 하루에 5개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누적해서 지원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면접이 잡힌다고. 여튼 마감일은 공고에 형식적으로 올린 날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새로운 공고는 올라온 지 2주 정도가 유효하다고 얘기하는데 2주 정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한 달 노티스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 정도 공고가 올라왔으면 한 2주 정도면 마감이 된다 라고 생각해야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긴급이에요. 대부분의 수시 채용이 다 그래요. 외국계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좋아해야 되는 거 맞고 잘 써야 되는 거 맞는데 무조건 플루언시가 뭐 원어민급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토익 800점대를 얘기를 하는데 800점대라는 기준이 토익 800점 점수 이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적어도 내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뭐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배우고 뭔가 소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수준을 보통 이 정도로 보는 의미인 거지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은 점수를 아예 안 받고도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류에다가 뭐 미국 10년 거주 이러면 점수 없어도 돼요. 아니면 뭐 국제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쓰면 점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중요한 건 오히려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 중견이나 대기업을 지원하려면 점수 기준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계는 아예 점수를 안 봅니다. 영어 스킬보다 중요한 게 의사소통하고 업무와 관련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냐 혹은 이거에 부담이 없냐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본인이 괜찮다면. 파견계약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서 백날 얘기해도 계속 물어봐. 소속과 계약 형태가 다를 뿐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파견계약직은 그냥 계약의 어떤 방식만 다른 거고요. 옛날에는 자체계약이랑 파견계약이랑 완전히 나눠져 있었고 자체계약직이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이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건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가 제한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50명만 채용해, 100명만 채용해. 그럼 그 인원 이상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걸 헤드카운트라고 하거든요. 헤드카운트 늘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네가 지금 글로벌의 전체에서 봤을 때 매출액이 몇이고 너네 지금 리전에서 나오는 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인원 이상을 채용하면 안 돼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증대되어 오는 매출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입지와 이런 걸 다 증빙해야 돼요. 한 명을 정규직을 늘려서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이런 그 헤드 카운트를 넘어서 우리가 그래도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직을 쓰는 거고, 파견 계약을 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본사가 혹은 에이펙이 직원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다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 특히 노동법이나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보장에 대한 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사람이 근태를 했네 안 했네, 뭐 급여를 지급을 얼마 하네, 뭐 이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마이너한 포지션들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서 그냥 다 파견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계약직들이 자체 계약이 없어요. 다 전부 다 파견 계약이고, 옛날에는 그리고 파견 계약직을 하면 서류가 내가 일했던 뭐 디즈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안 나오고 뭐 맨파워나 아데코에서만 나온다, 이거를 문제를 삼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맨파워랑 아데코에서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서 서류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파견 계약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문제는 뭐냐면 자발 퇴사가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했는데 너 왜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왜 1년도 안 돼서 퇴사했어? 혹은 1년만 됐는데 왜 퇴사했어? 이게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오히려 계약직을 했을 때 계약 만료를 퇴사를 하면 내가 계약을 만료됐기 때문에 블레임을 나한테 할 수 없는데, 자발 퇴사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나한테 몰아가기 때문에 너가 문제여서 퇴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오히려 계약직 만료로 퇴사하는 게 정규직을 들어가서 1년, 2년 있다가 퇴사하는 것보다 훨씬 기업 입장에선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드헌터 통해서 이직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냐. 원래 저번에 질문할 때 이런 걸 질문했어야 되는데.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한다고 수수료를 개인이 지급하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헤드헌터가 법적으로 개인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헤드헌팅 회사가 그 공급하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헤드헌터한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헤드헌터라고 돈을 달라고 내가 잡을 연결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신고하시면 돼요. 수시 채용은 경력직만 뽑는다. 뭐 경력직만 뽑는다고 나와는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 4년차를 뽑는다고 해도 1, 2년 직무 경력자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국내 기업하고 다른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은 승진의 단계가 굉장히 칼같고 만 4년이 채워져야 5년차의 승진 대상자로 올라가서 여기 벽을 왔다 갔다 하기가 그냥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혹은 글로벌 기업은 4년차, 5년차 정도의 급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미여서 그냥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신입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역량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그런 내가 이 정도 업무를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외국계는 고수평을 뽑는다. 당연히 아니겠죠. 직무 연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학력이 좋으면 똑같이 스펙을 쌓았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이건 당연하죠. 이게 안 되면 역차별인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학력만 좋다고 혹은 영어만 잘한다고 그럼 이제 유학생들은 무조건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1번이 직무 연관성이고, 더 되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면 학력이나 이런 뭐 학적이 혹은 뭐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버레터는 작성해서 이번 주 중까지 저한테 주시면 되고, 제가 커버레터 작성하는 그 작성 가이드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린 그 작성 후배 보시고 저한테 다시 거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첨삭은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바로 보내주고 거기서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거 확인하고 다음 주부터는 지원을 무조건 하는 걸로